거기 8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84페이지 보시면 4번, 3번은 놔두시고요. 4번에 보시면 상속인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있고 상속인이 있어요. 둘 중에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돌아가신 분. 여기 써 있죠? 피 흘리고 이분이 돌아가신 분. 그죠? 이것도 나중에 보면 피자가 붙으면 갑자기 헷갈리면 누가 돌아가셨나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럼 취득세는 누가 내겠어요? 그치, 또 피상속이 그러면 안 되고, 이분은 마음은 원이로도 몸이 지금 안 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이분이니까 상속인이 세금을 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세법 하다 보면 상속인, 피상속인 예외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돌아가신 분이고, 여긴 돌아가신, 그죠? 상속인, 얘가 돌아가신 분,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자가 붙고 안 붙고가 좀 헷갈리죠. 우리 민법 같은 데도 뭐 담보채권, 피담보채권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저한테 가끔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선생님, 담보채권과 피담보채권 차이점이 뭐냐? 모르죠. 나는 민법 선생님이 아니니까, 그죠? 그럼 민법 선생님 물어보면 저한테 와서 물어. 이거 제가 설명했더니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피. 제가 아는 피는 이거 말고 아는 피 하나 있어요. 쌍피. 쌍피는 제가 좀 알아요. 그쪽은 제가 일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속받으면 나온 거 답이 예각이에요, 상속인. 그죠? 그럼 상속받으면 누가 낸다? 상속인. 그 다음에 5번은 조합원이라고 돼 있죠. 저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옛날에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재건축 같은 걸 하잖아요. 재건축. 그죠? 아파트 재건축을 해요. 그러면 이 재건축 항상 이슈거든요. 과거에는 더 했어요, 지금보다. 근데 최근에도 보면 뉴스에 강남 쪽에 아파트 재건축하는데 막 살벌하죠, 왜? 그거 막 서로 건설해서 자기들이 수주하려고 해가지고 뉴스 보셨죠? 우리한테 주면 내가 니네 이사 비용을 한 가구당 7천만 원씩 주겠다. 한 가구당 7천만 원씩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그게 몇백억이거든요. 세대수 따지면. 근데 그 몇백억 주고도 걔들은 남는 게 많으니까 하는 겁니다. 따기만 하면. 왜? 그게 막 조 넘어가거든요, 건설비가. 그럼 그게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남는 게 엄청나니까 몇백억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재건축이 왜 이제 메리트가 있냐면, 일단 재건축을 하려면 반드시 재건축은 나중에 공법에서 배워요. 재건축은 조합을 설립해야 돼요, 조합.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세대수가 900세대라고 치면요. 얘들이 이제 재건축을 해요. 그러면 얘가 재건축 동의하면 얘들이 조합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사를 합니다. 그럼 얘들이 이제 조합이 뭐를 해요? 시공사 선정을 하겠죠. GS가 됐든 뭐 현대가 됐든 아니면 뭐 삼성이 됐든 해요. 그죠? 그리고 공사를 끝나죠. 그럼 과거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얘가 만약에 900세대 10층짜리다 그러면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높여줘요. 옛날에는 용적률이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200%를 해주면 얘가 10층짜리가 같은 평수로 20층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세대수 늘어나잖아요. 같은 평수에. 그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럼 만약에 얘가 900세대인데 1500세대를 지었다. 그죠? 그럼 공사 끝났어요. 그러면 이 건설회사는 이걸 누구한테 줍니까? 조합. 여기서 얘가 시행사죠. 그러니까 이 누구한테 줘? 얘한테 줍니다. 얘한테. 조합한테 줘요. 그럼 조합은 이 아파트를 뭔가 취득한 거죠. 무슨 취득이겠어요? 원시 취득이 새로 지은 거죠. 자, 그런데 이 1500세대를 전부 다 이 조합이 취득한 거로 보면 이 조합은 뭘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 1500세대 중에 900세대는 누구 거예요? 이건 조합원 거죠. 그럼 조합원은 다시 조합으로부터 본인 앞으로 등기를 넘겨받아야 되니까 또 뭘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되네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자, 얘가 지 돈 들여가지고 아파트를 지었어요. 근데 세금을 2번 내는 거예요. 왜? 이 조합이 낸 취득세, 그 돈 어디서 났어? 조합은 내가 조합비 낸 거예요. 그럼 내가 내 돈 주고 집을 지었는데 세금을 2번 내는 거죠. 그래서 어떡한다? 이 조합이 취득하는 부동산, 아파트 중에서, 부동산 중, 몇 세대? 900세대는 누구 거니까? 조합원 거니까 이거는 누가? 조합원이 취득한 거로 보겠다. 그 뜻입니다. 그럼 얘는 이때 한 번만 세금을 내란 얘기고 그 나머지 600세대는 뭘 하겠어요? 조합이 취득한 거로 보는 거죠. 그 조합은 그 600세대 취득해서 뭘 해요? 분양을 해요. 분양. 그러니까 이게 메리트 있는 게 뭐냐면 과거에 강남 같은 아파트 있잖아요. 600세대 만약에 분양하잖아요. 그럼 분양가가 높으니까 이 돈 받으면 이 건축을 빼고도 돈이 남아요.
그럼 이 조합원은 자기는 한 푼도 안 들이고 아파트 하나 생기는 거고, 새로운 아파트가. 그리고 남는 돈 있으면 돌려줘요. 거기다가 얘가 분양가가 4억이면 강남이면 5억, 6억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한 방에 아파트 하나 공짜로 얻어서 돈 10억 버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게 완전히 한금알을 낳는 거리였죠. 진짜로. 왜? 하나만 잘하면 진짜 아파트 하나 공짜로 몇십억 버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옛날에 강남에 10평짜리 중아파트가 매매가가 10m씩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10m 가도 상관없어. 왜? 그래도 재건축 들어가서 완공되면 남느니까, 아무니까. 그래서 막 어떤 의사가 옛날에 걸린 뉴스에서 막 한 명이 뭐 60채씩 갖고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게 이제, 그 뉴스 나왔지. 그때 이제 제한할 때, 뭐 제재할 때죠.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 제재가 지금은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쨌든 재건축하면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지문이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5번에 조합원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과 정비법 및 빈지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 재건축조합이 그 조합이 답이 문제 지문에 있어요. 해당 누구용으로 조합원용. 그럼 누구 거라는 거야? 조합원 거라는 거죠. 세금 누가 내야 돼요? 조합원. 그럼 이 지문 읽으면 얘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답이잖아요. 그냥 글로면 되는 거죠. 얘가 만약에 틀리게 나온다 치면은 조합원용 그랬는데 조합이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러면 틀리는 거고, 아니면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 치면은 조합원용 외의 부동산 이렇게 나와요. 그럼 조합원 대충 읽고 또 조합원 그래서 조합원 그러면 안 되고, 조합원용 외의 그러면 조합원께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조합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원 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틀리면 웃긴 거죠. 왜? 대놓고 누구 거래? 조합원 거래잖아. 그럼 누가 취득한 거로 봐? 조합원이 취득한 거로 본다. 그죠? 그다음에 수입하는 자 이런 것들은 놔두시면 돼요. 나중에 할 때 보시면 되고. 뒷장 넘어가서 85페이지에 9번에 보면 배우자 직계준비속이 나와요. 자, 이 말이 앞으로 세법에서 많이 나와요. 배우자. 자, 이 누구를 말하는 거야? 가족?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구 얘기는? 남편. 그죠. 남편 얘기를 하기 싫겠지만 그냥 얘기하세요. 그냥. 그래서 그죠. 배우자. 그리고 부모 자식. 부모 자식. 그러니까 가족은 아니죠. 가족은 맞는데 그 중에서 부부지간하고 그다음에 부모 자식 간을 말합니다. 그죠?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요? 가족 아니고요. 맨수라고 그래요. 맨수. 맨수지간. 그죠? 자, 그럼 이거는 부부지간이거나 부모 자식 간의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거래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남편이 본인 소유 아파트를 와이프한테 돈을 받고 팔았다네. 그러면 와이프한테 돈을 받고 팔았다는 와이프가 나한테 돈을 주고 사갔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길한 얘기냐고.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내가 5억을 받고 팔았다 쳐봐. 그럼 와이프가 나한테 5억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줬다고 쳐봐. 그럼 그게 내 돈이, 그게 내 돈인가요? 5억을 받긴 받았어. 근데 그게 내 돈이야? 아니죠. 그죠? 와이프 거죠, 와이프 거. 그죠? 그게 내가 느낀 건데, 결혼하면 느낀 건데, 와이프들은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그러니까 분명히 들어간 건 100인데 나온 건 한 30 나왔는데 없대요. 아무것도 없다고. 70은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파헤치면 안 돼요. 왜? 그걸 파헤쳐 들어가면 더 심각해져요. 그냥 차라리 의심은 되지만 모르고 넘어가는 게 신상이 편해요. 언젠가부터 막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자는 있잖아요. 너무 투명해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돈이 100인데 100이 나와서 그럼 진짜 아무것도 없어. 이게 안 좋은 거야. 뭔가 좀 불투명해가지고 없다겠다가 나 정작 필요할 때 그럼 이거라도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 와이프는 너무 투명하거든요. 우리 와이프는. 나 돈 없어. 그럼 진짜 우리는 없는 거예요. 와이프가. 투명하죠. 이게 꼭 좋은 건 아니더라고.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도 있어요. 그죠? 옛날 우리 어머니처럼 그죠? 그 어려운 살림에 나중에 쌀게 들어가 갯돈 타가지고 TV 샀어. 삼성 이코노 TV 다리 4개 달리고 문 잠는 거 있거든요. 그거 동네에서 TV 몇 대 없을 때 어머니가 갯돈 쌀게 들어가서 사셨거든요. 그때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지금처럼 텔레비 봐라 그게 못해요. 왜? 거기는 그때 열쇠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잠는 게 탁 닫아가지고 이렇게 다리 4개 달려가지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문 열쇠 딱 잠궈버리면 TV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야. 왜? 잠궈버리니까 안 열리죠. 그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요즘에 그런 게 없죠. 그러면 무조건 부모 자식 간이나 부부지간의 거래를 하게 되면 결국 뭐다? 돈을 받고 거래했건 안 했건 결국 공짜로 주고받은 걸로 본다. 즉 뭘로 본다? 징여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딱 있어야 되냐면 뭔지 모르지만 일단 배우자, 직계, 존, 비속 간에 이렇게 나오면 일단 뭐다? 증여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정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증여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추정이란 말은 증여로 본다가 아니라 증여로 보는데 얘가 뭐가 되면 대가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면 그들은 정상적인 거래를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이 부인한테 아파트를 돈을 받고 팔았는데 와이프가 나한테 그 돈을 준 걸 입증을 하면, 예를 들면 와이프가 본인 명의로 부동산이 있었는데 본인 명의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남편의 통장에 넣어줬어요. 이런 경우는 부인 거 부인이 입증된 거죠. 본인 돈을 준 걸. 그죠? 이런 식으로 입증이 되면 뭘로 볼 수 있다?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일단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배우자, 직계, 존비, 속은 뭐다? 증여로 본다.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배우자, 직계, 존비, 속 간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전체를 증여한 걸로 본다. OX. 배우자, 직계, 존비, 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전체를 증여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내가 금방 뭘 하겠어? 무조건 얘네 나오면 뭐라고? 얘네끼리 뭐라고? 증여라니까. 근데 뒤에 부담부 증여가 나오니까 부담부 증여가 뭔지도 모르면서 부담부 증여 뭐지 뭐 하나 걸리니까 이상하다. 아니 부담부 증여를 하던 매매를 하건 둘이 무슨 관계라고? 배우자, 직계, 존비 소유잖아. 그럼 뭘로 봐? 증여로 본다니까. 증여. 그죠? 근데 추정의 뜻인 거죠. 그래서 거기 9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자,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뭘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본다. 다만 얘가 추정의 뜻이 있기 때문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원래는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보는데 입증이 되면 뭘로 볼 수 있다? 유상 취득으로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입증이 그 밑에 나오는데 그걸 지금 볼 필요는 없죠. 일단 머릿속에 여러분 뭘 기억하시는데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은 뭐다? 증여로 본다. 이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자, 10번에 부담부 증여란 말이 나와요. 부담부 증여. 자, 이거는 이제 앞으로 나중에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듣고 잃어버리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죠? 부담부 증여. 개념만 보세요. 자, 얘가 증여를 했죠.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부. 이게 뭐겠어요? 이게 조건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건물 너한테 공짜로 주겠다. 근데 그냥 깔끔하게 그냥 안 주고 대신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다? 네가 내 대신 이거를 부담 떠안아라. 그러면 이걸 네가 떠안는 조건부로 내가 이 건물 너한테 공짜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부담부 증여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자, 이게 10억짜리 건물이라 치면 갑이 이걸 을한테 증여를 해주는데 얘가 조건을 거는 거죠. 그 조건이 뭐니? 그랬더니 여기에 대출금 있는 거예요. 은행비 3억이 있어요. 그럼 이 3억은 누구의 채무인가요? 갑의 채무예요. 근데 갑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 을한테? 내가 이 10억짜리 건물을 공짜로 줄 테니까 네가 내 대신 이 3억을 뭐라? 떠안아라. 대신 부담을 해라. 그 조건부로 증여를 해준다는 거죠. 자, 이거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아야 돼. 숨도 쉬지 말고 받아야 됩니다. 숨 쉬지 말고. 3억 빼고도 7억이 남죠. 자,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부담부 증여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전체를 겉으로 볼 때는 갑이 을로부터 돈 받은 건 없죠. 그래서 10억 다 준 거잖아요. 근데 표면상은 전체 증여예요. 근데 내용을 따져보면 이 3억의 채무가 원래 갑의 채무인데 얘가 얘한테 떠넘겼다는 얘기는 갑은 대물, 채무 면제가 된 거죠. 그러면 결론은 을로부터 3억을 받아서 은행빚을 갚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은 뭐다? 이 3억 채무부담부는 갑이 을에게 3억을 받고 돈 받고 파는 걸로 봐요. 즉 증여가 아니라 뭘로 봐? 양도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지. 그죠? 그리고 나머지 7억만 뭐 한 걸로 봐? 증여한 걸로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부담부 증여예요. 이런 뜻이에요. 부담부 증여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부로 증여해 주는 거다. 그런 뜻이죠. 나중엔 취득세에서 이제 이 부분을 또 나왔는데 지금 뭐 그걸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런 게 부담부 증여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양도세 가면 이거 엄청 나와요.
그럼 나중에 이제 취득세 연관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일단은 부담부 증여가 말 그대로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부로 증여하는 걸 뭐라고 한다? 부담부 증여 그럽니다. 그러면 얘를 10억을 전체 다 증여하는 거와 이런 식으로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어느 게 세제상 유리하냐? 뭐 물론 따져봐야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담부 증여가 유리합니다. 왜냐면 증여세율이 높기 때문에 양도세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건 따져봐도 어떤 게 이제 유리한지는 봐야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증여보다는 얘가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부모 자식 간에 볼 때 아버지가 자식한테 주택 같은 거나 이렇게 물려줄 때 그냥 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부담부 증여만 대출받아 떠안고 주죠. 그런 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 양도세 때문에. 근데 부모 자식은 조심할 게 무조건 부담부 증여했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다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자식이 이걸 떠안았을 때 걔가 이걸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걔가 화이트핸드 백수야, 하얀 손이야. 근데 얘가 이거 받았어. 무슨 수로 갚을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그죠? 그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면 전체 증여로 봐버려요. 근데 어쨌든 부담부 증여는 이걸 우리가 부담부 증여 그럽니다. 왜냐면 증여세 세율이 5단계거든요. 10, 20, 30, 40, 5단계 이렇게 돼 있는데 세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억 초과되면 그 초과되는 거에 50%가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100억을 증여받잖아요. 증여가액 100억이면 70억에 대해서는 50% 35억 나오고 30억과 10몇 억도 나와요. 그러면 거의 40억, 45억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반절 가까이가 세금이에요. 상속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세율 구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기업체에서 뭐 회장이 누가 어떻게 잘못했다 그러면 상속재산이 뭐 몇 주씩 돼, 몇십 주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세금 내면 반절 내는 거죠. 그러면 걔네는 지배권을 잃겠죠. 그러니까 세금은 다 안 내는 거예요. 그렇게 내부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삼성이 지금 3대째 내려왔잖아요. 이병철 회장부터 해서 이재명까지 나왔는데 그때 세금 만약에 정식으로 다 냈으면 얘네 지분이 지금 삼성그룹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법으로 가는 거죠. 편법으로. 근데 걔네만 그런 거 아니야. 모든 대기업자가 다 그렇죠. 대기업자.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재명이도 돈을 별로 안 내고 그죠? 에버랜드 주식 가지고 있어. 걔가 최정점에 있는 거죠. 그러면 삼성그룹을 지배하고 싶으면 에버랜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삼성전자 다 필요 없고 에버랜드 주식 하나 딱 갖고 있으면 거기 내가 대주 주면 다 물러나고 내가 회장할 수 있어. 근데 못 사. 그치? 그게 상장이 안 돼 있거든요. 지네끼리만 거래하니까. 그죠? 근데 거기 대주주가 이재명이에요. 옛날에 넘겼죠? 이건 예전에. 그죠?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담부정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아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얘네 둘이 만약에 뭐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면 그때 뭐요? 그냥 전체 다 뭐 한 걸로 봐? 증여한 걸로 본다. 이렇게 가는 거지. 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무조건 뭐? 증여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개념상으로 부담부 증여가 뭔지는 알겠죠. 자세히 몰라도 말 그대로 채무를 떠안는 조건부로 증여하는 걸 말한다. 이런 개념만 보세요. 나중에 취득세 연관제도 설명할 거니까 보시고. 자, 걔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89페이지 보겠습니다. 89페이지. 89페이지. 자, 어제 지진 난 거 보고 참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 참 많이 했죠. 착하게 살아야 돼.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지진 나보세요. 말이 불가항력입니다. 그거는 지진은. 가만히 있다가 죽는 거예요. 앉아서 도망가지 못해요. 이란 쪽에 지금 지진 7점 얼마가 났거든요. 이란 그쪽에. 그거 난리 났잖아요. 그거도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서울에 7점 몇 짜리 지진 났다 그러면요. 서울 80%는 다 무너집니다. 거기 다 죽는다가 봐야 돼요. 지금 그 포항에 8km가 떨어진데 그게 뭐 처음에 5점 몇이었다가 실제로 3점 몇이래요. 지진이. 강진이. 근데 그게 실제로 만약에 7점 몇 짜리 나왔다 그러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는 방진 안 돼가지고. 무서운 거죠. 그게 참 지진이. 그죠? 재앙이지, 재앙. 착하게 살아야 돼. 인생 언제 될지 몰라.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일 지진 나더라도 우리는 뭘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공부. 남들은 사과나무를 심는다. 우리는 사과나무 필요 없고 뭘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내일 지진 날지라도 나는 오늘 뭐야? 세법에 그죠? 취득 시기를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89페이지에 취득 시기란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내가 이게 지금 뭐야? 언제 샀니? 그 얘기거든요. 아, 내가 내 돈 들여 지가 나한테 도와준 것도 없고 내가 뼈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집을 샀더니 또 뭐라는 게 너 이거 언제 샀니? 라고 하는 거죠. 짜증나게. 왜 그러겠어요? 사연이 있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자, 왜 그러느냐? 이런 납부 방법이 뭐냐면 신고납부입니다. 그죠? 자, 신고납부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일. 그죠? 자,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상속을 받았을 때는
이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외국의 상속인의 주소가 있으면 9개월 이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뺀 나머지는 다 며칠 안에 하라는 거야? 60일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증여받으시면 아까 취득세 낸다겠죠? 그럼 걔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60일.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의 신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만약 얘가 요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를 안 하면 무엇이 부과된다? 가산, 아까 신고가 이거잖아.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니까 기한이 정해진 거죠. 왜냐하면 60일 정해주고 안 하면 내가 뭐 하겠다? 가산세 부과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은요.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라. 이죠? 그러면 이때까지 만약 안 하게 되면 가산세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요. 날짜 하루 탁 지나잖아요.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가 20%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취득세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날짜 하루만 딱 지나버리면 200만 원이 딱 붙는 거 일단. 굉장히 큰 거죠, 금액이. 그러니까 요 신고납부 기한이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요. 얘가 신고납부 기한이 이날인지는 다를 수 있죠. 이날일 수도 있고 이날일 수도 있고 이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신고납부 기한은 뭐에 따라 달라집니까? 1, 2, 3번. 이날 수 이날 이렇게 됐죠. 이건 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취득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취득일이 이날을 취득일로 보느냐 이날로 보느냐 이날로 보느냐에 따라서 신고납부 기한이 이날이 될 수 있고 이날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차피 요 60일은 정해진 거잖아요. 법으로. 그죠? 언제 시작하든 그날부터 60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신고납부 기한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여기서 혼란이 생겨서 문제가 생깁니다.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울 거 아니야. 네가 여기 있는 이날이다 막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럼 막 납세자하고 그죠? 납세의무자하고 공무원하고 막 맨날 싸울 거 아니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겠죠. 그죠? 목소리 크고 봐야 돼요. 크고 봐야 돼. 그죠? 막 우리나라 사람은 조용조용 얘기하면 무시를 해. 그죠? 차근차근 얘기하면 사람을 무시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 인상 쓰면 그때서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간다니까. 제가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옛날에 보험회사에서 제가 뭐 이렇게 사고 나가지고 뭐 이렇게 차 대차를 했는데 가서 돈 받으러 갔더니 그 대차한 걸 돈을 달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제가 들어간 게 80몇만 원 들어갔는데 30만 원 준다는 거예요. 열받잖아요.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 나서 그런 건데. 그 내가 후배가 그러는 거 뭐라 하냐면 형 내가 이거 들어갔는데 가서 그렇게 좋은 말로 하면 안 된대. 왜? 그럼 가서 일단 책상을 들었다 놨다 하래. 몇 번 진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되냐? 일단 해보래. 내가 갔어요. 그리고 또 작은 얘기했더니 말 안 들어. 내가 그 말 딱 듣자마자 그 서류 가져간 거래요. 막 뿌려버렸어. 확 집어 던져버리고 이런 이거 아는 용어 다 했어요. 니들이 받을 때는 다 해줄 것처럼 돈 쳐먹고 이제 할 때니까 이런 막 소리를 막 개를 붙이니까 그러니까 저쪽 뒤에 있던 저 뒤에 장막 뒤에 숨어 있던 있잖아요. 그 팀장 걔가 갑자기 툭 켜놓으더니 막 나를 탁 붙이면 그냥 이러지 마. 저리 가시자고 막 붙잡고 아이 나나 막 끌려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커피 한 잔 딱 주면서 그때서 뭐라 했는지 알아? 이게 원래 안 되는데 제 이거 말고 대물 이쪽으로 해서 뭐 이렇게 야, 나 진짜 그거 보고 열받아가지고 진작에 해줬어야지. 왜 그 선한 사람을 갖다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 쌍욕을 하게 만들어. 그래 간만에 얼마나 욕을 열심히 해야 됐나 막 속이다 우리나라니까. 그 집어 던져버렸더니 큰 소리 쳐야 된다니까. 희한하죠, 그게. 좋은 말로 만들어,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법으로 정해주니까 이 취득일을 정해주는 거예요, 법으로요. 그게 취득식이에요. 아까 우리 취득의 형태 배웠죠? 유상승계, 무상승계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 취득의 형태에 따라서 뭐가 달라? 취득 시기가 다 틀려요. 법으로 규정을 해놨어. 그래서 그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 안 하면 가산세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득 시기를 정해준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 90페이지 보면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유상승계 취득이라고 나오네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아까 매매 등 유상승계 취득은 사실상 취득이라겠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유상승계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 시기가 언제냐? 그런 얘기인데 미리 혹시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파트 같은 걸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인한테 아파트를 사죠, 보통요. 그러면 아파트를 취득하시면 취득 시기가 언제일까요? 취득세. 개인끼리 아파트 매매했을 때. 잔금 날짜, 잔금 날짜. 그죠? 그래서 잔금 날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있고 또 하나는 계약상 잔금 지급이 이렇게 두 개 나눠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 자, 그러면
취득을 하시게 되면 개인끼리 매매를 취득하면 이때 둘 중에 취득 시기가 언제일까요? 이걸로 갑니다. 계약서.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개인끼리 매매하면 계약서 둘이 쓰시잖아요. 그럼 계약서 잔금 날짜 있죠. 그날부터 60일을 따져요. 근데 그날부터 60일 지나면 뭐가 물어? 가산세가 나옵니다. 날짜 그쵸? 60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걸로 가는 거죠. 근데 얘는 유상승계는 취득시기가 실제 잔금 지급일이 있고 또 뭐가 있다? 계약상 잔금 지급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얘는 말 그대로 뭐예요? 실제로 내가 잔금을 준 날을 취득일로 봐서 그날부터 60일이라는 뜻이고 이건 무조건 계약서에 있는 잔금 날짜로부터 60일 이 뜻이거든요. 그럼 둘의 차이가 이제 뭐냐면 한마디로 얘는요. 누가 봐도 이날 실제 내가 잔금을 지급했다는 게 객관적으로 인정이 될 때 그러니까 내가 이날 잔금 줬어 실제 그러면 아 그래 누가 봐도 이날 준 게 맞아라고 인정이 될 때 그때는 그날을 뭘로 봐? 취득일로 보는 거고 이거는 뭐겠어요? 얘는 못 믿어 한마디로 누구겠어요? 개인 간 거래예요. 개인 간 거래. 개인 간 거래를 이걸로 가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둘이 어제 잔금 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제 준 걸로 따지면 날짜가 하루 지나버렸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둘이 짜고 오늘 줬다고 하는 거죠. 둘이 협의하고. 그래서 뭐라 그래? 공문 앞에 가서 내가 돈 어제 줬슈 오늘 줬슈 이러는 거야. 오늘 줬다는 거야 둘이. 사실은 어제 줬는데 그럴 수 있죠. 왜? 잔금 날짜 둘이만 조정하면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들은 전부 다 서류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결론 이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는 것은 뭐라고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취득의 경우만 이걸로 간다 그런 뜻이네요. 해서 우리 교재 90페이지에 1번에 유상승계 취득 그래가지고 양가로 1번 실제 잔금 지급일 기준 그랬죠. 객관적 취득 사실이 입증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한다 해서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국유지를 샀다는 거야. 국유지를. 그죠? 그럼 누구 걸 산 거야? 국가 걸 여러분이 산 거죠. 그리고 잔금을 오늘 줬어요. 남은 잔금을. 그러면 내가 오늘 실제 잔금 준 건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얘기지. 왜? 내 거래 상대방이 누구야? 국가잖아요. 설마 제가 국가랑 짜고 가서 그래요? 내가 사정이 생겨서 그러니까 어제 말고 우리 둘이 오늘 준 걸로 하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요. 그럼 뭘로 간다?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간다는 얘기고 2번은요.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이죠. 자, 여러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면 통관할 때 뭘 물어요? 관세가 부과되죠. 관세. 그래서 이 관세를 부과할 때 그 수입 면장이라서 장부가 있으니 그 수입 면장 거기에 거래 내용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금액 얼마 언제 날짜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 나온 그 날에 뭐요? 실제 잔금을 준 걸로 보겠다. 뭐랑 관계없이 그 개인 간 자기들끼리 계약한 거와 관계없이 그 수입 면장상에 나타난 내용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왜? 이게 공적 문서랑 똑같은 거죠. 왜? 국가 간 거래할 때 얘를 근거로 관세가 부과되니까 그죠? 그걸 인정해 주겠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공매나 경매를 치르겠대요. 공매는 어디서 하는 게 공매예요? 공매를. 자산관리공사에서 하죠. 자산관리. 캠코. 그죠? 여러분 자동차세 같은 거 안 내시고 그러면 나중에 뭐예요? 압류가 되죠. 압류가 돼가지고 갖고 나오죠. 그럼 걔들이 그걸 뭐래요? 공매해버리죠. 그죠?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자 그러면 공매는 그럼 경매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하는 거죠. 법원에서. 그죠? 그럼 여러분이 법원에서 경매를 받았어요. 그 잔금을 갖다가 법원에다 갖다 내는 거죠. 사실은. 근데 물론 은행에다 갖다 내겠죠. 지정은행에다. 근데 그 주체가 법원이 사는 거죠. 그럼 내가 법원에서 경매받아서 잔금을 갖다 주는 거니까 이것도 뭐가 된다.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취득이다. 그런 얘기고 4번은 판결문에 따라 취득 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자 여러분 소송이 걸렸는데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어요. 그럼 판사가 뭐래요? 판결하죠? 갑은 을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판결문에 날짜 나오고 그 다음에 금액까지 입증이 되죠. 그러면 그날 무조건 뭐 한 걸로? 실제 잔금 지급한 걸로 봐서 그날을 취득일로 보겠다. 그런 얘기고 5번은 법인 장부로 취득 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자 법인 장부로 증명이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 같은 거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 받으시죠. 그러면 건설회사는 내가 잔금을 주면 건설회사는 뭘 합니까? 자기들 법인 장부에다가 뭐를 기록해? 나한테 몇 월 며칠에 잔금 얼마 받았다고 기록을 하죠. 그러면 내가 실제 잔금 준 걸 뭘 통해서?
그 거래 상대방인 법인 장부를 통해서 입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뭐다? 그날 실제 잔금 준 걸로 봐서 그날을 취득일로 보겠다. 그러니까 법인은 장부상의 모든 거래 내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세법은 일단 장부상에 기록된 걸 일단 인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그 장부상의 거래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회계 처리해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어가지고 감사를 같은 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부상의 기록이 잘못되면 나중에 걔네가 불이익을 당하니까 일단 장부상 기록되면 그 사실 자체를 뭐 주겠다? 무조건 인정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뭘로 간다?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겠다 해서 그 5가지가 뭘로 간다?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는 경우입니다. 그건 나중에 뭐 외우면 되는 거니까 지금 몰라도 되죠.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개념은. 외우는 건 나중에 외워도 되는데 이가 왜 그런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 정확하게 구분해야 나중에 안 헷갈려요. 여러분 이걸 외웠다고 해서 이 문제를 다 푸는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YS 이걸 외웠어요. 그 5개 빼고 나머지는 뭘로 가? 계약상으로 가요. 그죠?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자, 그럼 맞추느냐?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나와 시험 문제가 둘이 갑을이 매매했어. 이렇게. 그죠? 그럼 계약서를 쓰겠죠? 계약서를. 근데 5월 25일이 계약서의 잔금 날짜예요. 5월 25일이. 그죠? 자, 근데 요 케이스 보겠어요, 여기. 자, 개인 간 거래한 뭘로 간다 했죠? 계약상 잔금 날짜예요. 자, 근데 얘가 25일 날 계약서에 잔금 주기로 계약서를 썼는데 실제 잔금을 5월 27일 날 줬습니다. 그럼 얘는 취득일이 언제일까요? 25일, 27일, 25일. 갑이 근데 갑하고 이건 어떤 관계인지 모르잖아요. 개인 저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계약상 이걸로 가는 거예요. 25일? 25일? 27일?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이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맞고 틀리는 건 상관없어요. 왜 틀릴 수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묵비권 행사하면 안 돼요. 묵비권 행사하면 의견 표시를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나중에 속으로 뭐라 그래. 그래, 내가 그걸 하겠어. 이러면 소용없어요. 그럼 시험 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머릿속으로. 이게 확실치 않아요. 차라리 막 혼자 큰 소리로 얘기했는데 혼자 틀렸어. 그럼 굉장히 쪽팔리죠. 그럼 걔가 기억에 오래 가요. 걔만 나왔다면 그게 생각나는 거야. 그러면 안 틀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고 틀리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 맞출 수도 있고 확률 5대5예요. 말하면 5대5인데 안 말도 안 하면 무조건 틀리는 거죠. 자, 일단 그럼 얘는 이날이게. 근데 23일에 돈을 주면 어떡해요? 25일. 돈을 땡겨줬어요. 늦게 준 게 아니라 25일을 주긴 내가 미리 돈을 준 거야. 그럼 나는 취득일이 언제다? 25일. 25일이에요. 25일. 근데 얘를 잘못하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 전에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면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돈을 땡겨준 거잖아. 늦게 준 게 아니라 미리 준 거야. 그러면 내일 모레 줄 돈을 내가 오늘 돈을 다 줬으니까 그렇지. 이때부터 내 거니까 그런 경우는 이날이고 여긴 돈 늦게 줬으니까 이날이고 이럴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 뜻은 뭐다? 무조건 계약서로 간다. 뭐랑 관계없이. 실제 잔금을 언제 주든 관계없이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얘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계약서 20일인데 실제 잔금을 23일에 줬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 23일이라는 얘기고 여기는 27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외우면 맞출 수 있고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야? 얘랑 얘는 서로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해당이 된 애들은 계약서의 잔금 날짜 상관없이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는 거고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은 실제 잔금을 언제 주건 관계없이 계약서로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죠. 그래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가면 이제 만약에 개인 간 거래 이걸로 간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등기를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25일이 계약상 잔금 날짜인데 26일 날 등기를 했어요. 이러면 취득일이 언제일까요? 25일이에요. 25일. 자, 그러면 이렇게 등기하면요. 자, 계약상 25일인데 등기를 24일 했어요. 24일이에요. 24일. 그럼 뭐라고 그래? 속으로. 야, 아까는 무조건 계약서라며. 맞아. 뭐라고요?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돈 냈겠죠. 계약선 20일인데 계약선 20일 썼는데 그 전에 돈을 줬겠지. 돈 안 받고 등기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를 했다는 얘기는 이미 돈 다 받고 등기했겠지. 그러니까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등기를 했다는 얘기는 무조건 취득한 거잖아요.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등기는, 결론, 등기는 만약에 문제에서 이거하고 이걸 물어봐요. 그럼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여기에 해당되면 실제 잔금지급이 고르면 되고 개인간 이걸 고르면 되죠. 근데 그 문제 내용에 등기 날짜가 같이 나와 있으면 무조건 이걸 고르면 끝!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걔하고 등기 날짜를 비교해서 둘 중 빠른 날로 가요. 그리고 만약에 개인 간 거래다. 근데 지문에 봤더니 뭐 계약일, 중도금 날짜, 계약서에 잔금 날짜만 나와 있어. 그럼 개인 간 거래는 뭘로 가면 돼요? 계약상 잔금 지급이 끝나는데 그 밑에 봤더니 또 뭐라고 써? 등기일하고 또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계약상 잔금 날짜 그러면 안 되고 걔하고 얘하고 비교해서 빠른 날로 가야 돼. 그럼 요 케이스는 계약상 잔금 날짜인데 등기 같이 나왔죠? 날짜가 26일이야. 그럼 얘랑 비교해야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빨라? 얘가 빠르죠. 그럼 이날인데 여기는 등기를 먼저 했죠. 그럼 언제 가요? 등기시 날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조건 우리가 이 시기 물어보는 게 두 군데 나와요. 얘하고 양도세에서. 양도세는 보유기간을 따져야 되거든요. 우리 비과세 따질 때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얘도 보유기간 확실히 따지려면 뭘 알아야 돼? 언제를 취득일로 보고 언제를 양도일 이게 정확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도 법조문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시기 물어보는 건 취득세하고 양도세 두 군데 나와요. 나중에 이제 뭐가 이제 헷갈리냐면 얘도 공부하고 양도세도 공부를 했는데 양쪽에 똑같은 게 나오는데 틀려요. 예를 들면 증여를 받으면 취득세는 계약일이 취득일인데 양도세는 증여받은 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달라요. 근데 그런 게 나중에 좀 엉키는 거야. 지금은 엉킬 일이 없지. 여러분 지금 엉키면 공부를 겁나 잘하는 거라니까. 뭘 알아야 엉키지. 헷갈린다는 건 내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안다는 얘기인데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인데 아는 거 한 개도 없는데 뭐가 헷갈려. 지금이 팔자 편한 거예요. 지금 일단은 왜 헷갈릴 건 없거든. 내가 뭐 들어서 모르긴 해도 머리가 복잡하진 않아요. 그죠?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공부해가지고 헷갈리기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막 하면서 막 모든 과목을 공부를 막 하는데 어느 순간에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짜증내면 안 되고 기뻐해야 되는 거야. 왜? 이제 내가 아는 게 점점 많아져서 공부가 되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짜증을 내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안 헷갈린대. 그 자랑 아니에요. 막 내년 3월달, 4월달 갔는데도 여전히 지금하고 똑같아. 헷갈리지가 않아. 그냥 뭐 상큼해 들을 때마다 서로 처음 듣는 것 같고. 그게 좋진 않죠. 많이 들어서 헷갈리고 그리고 더 정리해서 이제 안 헷갈리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시험보를 보러 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건 나중에 정리할 문제고 어쨌든 유상승계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실제 상금일 5개가 있고 그 5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계약서로 가는데 얘네 서로 관계가 없고 그리고 만약에 등기가 같이 나오면 뭐 한다? 등기신 날하고 비교해서 둘 중 빠른 날로 간다. 해서 91페이지 보시면 2번에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나와 있죠. 그죠? 그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객관적 취득 이외, 즉 위에 있는 5개 국소공문장 5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거로 본다라고 돼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은 올해 시험에 취득시가 출제가 됐습니다. 올해 시험에 취득세 부분에서 취득시 파트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뭐 여러분 시험 볼 때 얘가 또 나올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얘가 뭐 자주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 연장 2년씩 나오고 그 정도로 중요하진 않아요. 이제 문제가 3문제가 나오거든요. 이 취득세 내용에서. 그러니까 취득세 내용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딸랑 3문제 내는데 취득세 작년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또 내버리면 나머지 그 많은 내용 중에 2문제만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은 잘 안 내요. 그죠? 얘가 중복해서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과표세율이 제일 많이 나와요. 과표세율 그리고 마지막에 부가징수 여기가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기본만 하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어가면 3번 있죠? 92페이지 3번.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연부취득이라고 있어요. 연부취득. 얘는 또 뭐냐? 연부취득. 연부취득. 자, 자동차를 만약에 산다. 이번에 자동차를. 그죠? 그럼 자동차 살 때 보통 일시불로 삽니까? 할부로 삽니까? 처음에 일시불. 그럼 안 돼. 일시불 있어도 얘기하면 안 돼. 짜증나니까. 뭐, 그럼 벤츠 사는데 일시불 샀대.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되고. 겸손해야지, 사람이. 그죠? 뭐예요? 할부죠, 할부.
자동차 할부가 최고야. 몇 개월 할부? 60개월. 그치, 60개월. 5년, 최장 5년. 그죠? 24개월도 부대껴. 그죠? 그러니까 보통 36개월, 48개월, 뭐 최장 60개월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60개월 할부란 얘기는 돈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주는 겁니까? 그래, 매달 주는 거야. 할부가 뭐예요? 월부잖아, 월부. 그죠? 60개월 할부인데 얼마 만에 돈 주는지 몰라? 한 달에 한 번씩 주죠? 그럼 얘는 뭐겠어요? 그래요. 1년에 돈을 한 번씩 주는 조건부로 취득하는 걸 뭐라 그래? 연부 취득그래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보세요. 뭐 구제를 뭐 이렇게 봤어. 그거 줄 쳐봤자 소용없다니까. 이거 지금 줄 쳤다고 쳐봐. 볼펜만 다는 거야. 왜? 다음 주에 기본서 줄 거거든. 그니까 안 봐요. 근데 뭘라고 줄 쳐? 볼펜만 달게. 그 사람만 하겠다. 내가 그 집에서 남편이 학원 갔나 안 갔나 집에 가면 검사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만 필기하라니까. 흔적이 있어야 되니까 그분들은. 행동 좀 잘해. 학원으로 전화 오게 하지 말고. 있다니까. 학원에 전화해가지고 누구 저긴데요. 누구 오늘 학원 안 돼. 전화한 사람 있어요. 뭐 있다니까. 진짜 거짓말. 모든 학원에 한두 명씩 꼭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은 항상 학원 안 나와. 중요한 그 전화 오는 사람은 학원에 없어. 다 뭐가 있으니까 전화하는 거야. 평생 서로 신뢰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아직도 둘이 서로 사랑하는 거야. 뭐들 가든지 학원 가든지 말든지 집 나가서 집에만 두르면 되는 거지. 뭘 신경 써. 그래서 내가 살아보니까 부부는 좀 지나면 소 닭부듯이 하고 사는 게 정상이야. 그게 딱 맞아. 너무 간식. 나 막 50, 60 먹었는데요. 막 신혼 때처럼 막 그래 봐. 스트레스 받아 못 살아요. 하루에 전화 10번씩 해야 되고 짜증나죠. 하루에 한 번 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구만. 그죠? 그래 안 된다니까. 그냥 전화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얘가 전화 왔어 그럼 뭔 일 난 거 아니야? 이 정도 돼야 돼 부부지가. 그게 부부야. 자, 연부취득은 돈을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3천만 원짜리 사는데 이거를 5년 동안 1년에 600만 원씩 5번에 걸쳐 1년에 600씩 5년간 나눠서 이렇게는 안 하겠죠. 그러면 이 연부취득은 결국 취득 금액이 일반적으로 클 때. 그죠? 그런 거죠. 자, 제가 만약에 부동산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가 싼 거 100억짜리 싼 걸 하나 샀어요. 옛날 같으면 일시불로 주는데 요새 돈이 없어가 100억짜리 산 거죠. 자, 옛날이면 일시불인데 이것도 돈이 없어서 어떻게 했어? 이거를 한 거죠. 그렇다고 이거를 36개월 할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한 달에 막 3억 얼마씩 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5년간 1년에 20억씩 주는 조건으로 취득했다. 이걸 뭐라 그래? 연부 취득 그래요. 그럼 이 말은 돈을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죠. 그래서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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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돈을 5번에 걸쳐 나눠주잖아요. 그럼 얘가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돈을 지금 할부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잔금을 다 주지 않으면 등기를 넘겨받을 수가 없죠. 그럼 얘는 언제 이걸 취득하게 되나요? 몇 년 후에 취득을 하게 돼요? 5년 후에 취득을 하게 되죠. 그럼 취득세를 이때 가서 내야 되잖아요. 취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때 가서 100억에 4%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과세권자는 이 세금 거두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돼? 그러면요. 그 도지사가, 가운 도지사가 이 사람이 이거 취득세 내는 걸 꼭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 임기 내에 못 받아요, 임기 내에. 왜? 지자체 임기장이 4년이잖아요. 그죠? 자기 임기 내에 못 받는 거야. 근데 그거 받고 싶은 거죠, 세금을. 자, 그리고 과세권자는 항상 세금은 올림픽 정신이라고 했잖아요. 더 빨리, 더 많이. 세금은 빨리 걷고 많이 걷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나왔어 그러면 빨리 걷고 많이 걷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그 개념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만약에 재산세를 내는데 주택은 재산세가 있는데 10만 원 이하면 원래 주택은 2분의 1씩 나오거든요. 7월 달에 반절 나오고 9월에 반절 나와. 근데 규정에 뭐가 있어? 10만 원 이하면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럼 얘는 7월 달에 걷겠어요? 9월에 걷겠어요? 7월에 걷어. 왜? 빨리 걷어. 취득세 이런 말이 있어요. 동일한 과세 물건에 2개 이상의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면 높은 세율, 낮은 세율. 높은 세율. 더 많이니까 높은 세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얘도 세금을 빨리 걷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세금 어떻게 내라는 얘기야? 그쵸. 돈 20억씩 나눠주니까 세금도 나눠내란 얘기죠. 그래서 이 돈을 줄 때마다 얘가 여기다가 예를 들면 4%면 이런 식으로 5번에 걸쳐 나눠 세금을 내라 이런 뜻이죠. 그럼 어차피 100억에 4%나 20억에 4% 5번이나
금액은 똑같죠. 비례세 1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얘는 이날 취득한 날도 60일, 이것도 60일, 이것도 60일 이렇게 되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 용어, 요 20억을 뭐라고 하냐면 20억 우리가 이 용어가 나중에 되게 중요해요. 지금 말고. 그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가 뭐요? 매년 지불하는 금액이죠. 말 그대로. 그죠? 그걸 뭐라고 그래? 연부 금액 그래요. 그러니까 연부 금액 뜻은 매년 지불하는 금액, 즉 20억이 매년 지불하는 금액이죠. 이걸 뭐라고 한다? 연부 금액 그래요. 나중에 이제 과표 같은 거 할 때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용어를 나중에 한꺼번에 또 더 설명할 거예요. 지금은 그냥 요 취득식이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20억을 줄 때마다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취득일이 언제냐? 그럼 얘들도 계약서는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계약서를 뭐라고 썼냐면 야, 내가 깔끔하게 해바뀌면 1월 1일에 딱 20억 줄게 라고 계약서를 써서 그러면 1월 1일 줘야 되죠? 근데 1월 1일에 돈 줄 수 있어 없어? 못 줘요. 왜 못 줘? 빨간 글씨 신정이랑 은행 문 닫았어요. 그래서 1월 1일에 못 주고 1월 2일에 돈을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1월 1일을 뭐라고 하냐면 계약서상의 연부금 지급일이고 1월 2일을 뭐라고 그래?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래요. 그럼 얘는 취득일이 언제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입니다. 계획서가 아니라 실제 연부금 지급한다. 그러니까 20억 오늘 줬어. 그럼 오늘부터 60일, 내일 주면 내일부터 60일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연부 취득은 취득 시기가 언제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겁니다. 그래서 걔는 그날부터 며칠 안에 60일 이내에 그래야 되는 거죠. 오늘이 물어볼까요? 잘 아시나? 오늘이 11월 16일 원래 수능 시험인데 자 이날부터 60일 후가 언제일까요? 15일. 언제 걸려? 1월 16일 아니에요? 16일? 60일이니까 내일부터 따야 되니까 오늘부터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60일. 지금 이거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오늘이 11월 16일이죠. 자, 이날부터 30일 후가 언제야? 아, 그러면은 12월 16일이죠. 네네네. 자, 그러면 얘는 1개월 후는? 11월 16일. 똑같죠? 네. 자, 그럼 잘 보세요. 9월 20일부터 알죠? 기다려. 10월 20일 이날부터 30일 후는 언제예요? 11월 21일. 11월 21일. 10월 20일부터 30일 후 그러면 11월 21일. 11월 19일이 19일이죠. 그죠? 자, 근데 이날부터 1개월 후는 언제예요? 10월 20일. 11월 20일. 아, 개월. 이렇게 됐어요. 20일. 얘는 11월 20일, 얘는 11월 19일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내용에 보면 뭐 30일, 60일 이런 것도 있고 2개월, 뭐 6개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개월이란 말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오늘, 그 다음 달 오늘, 그 다음 달 오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개월은 날짜로 따지면 30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28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달은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1개월 후 그러면 다음 달 11월 20일인데 날짜로 따지면 31일이죠. 근데 30일 후 이렇게 나오면 정확하게 날짜를 따져야 돼요. 그럼 얘는 10월 달에 31일까지 있으니 큰 날이니까 하루를 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11월 19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월의 의미하고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상속을 받잖아요. 그럼 상속을 받으면 취득세 신고를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상속 개시일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오늘 돌아가신 오늘이 상속 개시일, 내일 돌아가신 내일이 상속 개시일인데 그러면 얘는 오늘부터 6개월이 아니라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니까 이달 말부터 6개월 후인 거죠. 그럼 언제겠어요? 11월 달이니까 12, 1, 2, 3, 4, 5. 5월 31일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개월은 그런 개념이고 날짜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할 때는 날짜를 정해요. 30일, 60일 그런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개월수로 가는 거죠. 개념은 좀 다르긴 하죠. 그런 개념이. 그죠? 어쨌든 얘는 뭐다? 원제각이다. 실제 연부금 지급일을 뭘로 본다? 취득일로 본다. 그래서 그 연부취득에 거기 보면 3번에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뭘로 본다? 취득일로 본다라고 돼 있고
그 4번에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 계약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전에 뭘 했대? 등기했대. 그러면 얘네들보다 먼저 등기했다는 거, 등기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럼 언제야? 등기 친 날. 결국 무슨 얘기예요? 둘 중 비교해서 뭐한 날? 빠른 날로 간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가 나오면 항상 뭐래라? 얘네들하고 비교해서 뭐래라? 둘 중에 빠른 날을 뭘로 보겠다? 취득일로 보겠다. 그죠?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뒤에 무상승계 나오죠? 93페이지. 그죠? 거기까지 마저 설명하고 시겠습니다. 자, 무상승계는 얘는 원칙이 언제다? 계약일이에요. 계약일. 근데 예외로 누구는 상속은 언제다? 상속 개시일이에요. 상속은 돌아가셔야지 상속이 되는 거니까 돌아가신 날을 취득일로 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증여를 받으면 취득일이 언제일까요? 증여받으면. 중요한 날. 계약일이죠, 계약일. 근데 이거 보고 이렇게 하면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속으로 야, 알려주고 얘기해야지. 강의를 한 달 물어봐야지. 증여는 얘기도 안 하고 이것만 뜰렁 써놓고 왜 갑자기 물어봐. 다 얘기했잖아. 근데 이렇게 하고 물어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안 배웠다고 그래요. 자, 무상승계 우리 딸랑 2개 배워요. 상속하고 증여 딸랑 2개. 원칙이 계약일인데 얘는 예외적으로 돌아가신 날이래요. 그럼 증여는 언제야? 계약일이지. 계약일. 그죠? 그러니까 무상승계는 다 계약일로 가는데 얘만 예외니까 당연히 증여는 계약일이 취득일이고, 그죠? 그 다음에 상속은 항상 언제다? 돌아가신 날. 상속 기실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서 원칙이 뭐라고 돼 있어요?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거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다만 예외적으로 뭐 상속은 상속 개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죠. 얘도 뭐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신 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딱 그래 보시고 나머지 원시 취득은 지금 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잘 하셨다가 96페이지 6절에 과세표준 나오죠? 여기부터 됐습니다.